네, 예고해드린 대로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만나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장식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예. 전당대회에서 네, 최고위원으로. 수석 그것도 그냥 수석 최고위원 선출되셨죠? 네. 수석 최고위원으로 선출이 됐고요. 표차도 많았죠? 네, 좀 많이 받았습니다. 예. 이 득표율. 예. 당긴 의미는 뭐라고 해석하십니까? 실은 저는 뭐 당이 어려울 때나 사실 방송에 나가는 게 보좌진들이 말릴 때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창으로 치자면 파란색이 막 많이 뜰 때도 있고 파란색이 많이 뜰 때도 있는데 저는 뭐 당이 필요하면 나가서 뭐 좀 비판이나 비난을 받더라도 할 말을 해야 된다. 그리고 어찌 보면 국회의원들에게 그 비난이나 비판을 받는 거는 사실은 저는 수당에 포함되어 있는 거다. 욕먹는 수당은 국민들이 주는 세금에 포함되어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도 나가서 이제 당의 입장을 설득하려고 많이 노력했던 점을 우리 당원들이 좀 좋게 보지 않으셨나 싶습니다. 하이킥도 자주 나오셨죠? 여기 제일 자주 나오셨죠? 자, 조국 대표는 98.6. 이 의미는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절실함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작년 7월달 전당대회에서도 비슷한데 그때는 약간 그 뭐랄까 즐거운 흔쾌함이 있었다면 이번에는 당이 어렵다. 이럴 때 조국 혁신호의 선장 가장 큰 그 지분 내지는 가장 큰 역할과 책임을 가진 사람이 이 절실한 마음으로 다시 당을 일으켜 세워달라라고 하는 그런 당원들의 절실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 지지율은 지금 박스권이에요. 네. 원인 분석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당내에서. 저는 이제 개인적인 겁니다만은 첫 번째는 이게 있는 것 같습니다. 3년은 너무 길다. 저희들이 창당 1년 만에 공약을 실행해 버리는 실현됐죠. 공약이. 실현되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러고 보니까 이제 조국혁신당은 할 일 다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저희들이 새로운 효능감, 조국혁신당이 왜 한국 정치에 필요한가라는 효능감을 국민들에게 아직은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다. 실은 저희들은 처음부터 한국 정치에 왼쪽 운동장을 좀 넓게 쓰겠다. 더군다나 이재명 대통령께서 민주당을 중도 보수다라고 이야기했으면 왼쪽 운동장이 많이 빈 거거든요. 여기에서 왼손 강속구 투수, 뭐 저희 세대 때는 잘 아는 왼발의 달인 하석주 같은 이런 역할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아직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조국혁신당이 지속 가능한 정당인가? 혹시 프로젝트 정당 아니야? 원이슈 정당 아니야?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당에 대한 신뢰가 좀 떨어졌던 것 같고 그다음에 지난 9월에 있었던 성비 사건으로 저희 당에는 조국혁신당에는 굉장히 기대 수준이 도덕적 기대 수준이라는 잣대가 다른 정당에 비해서 사실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그것에 굉장히 큰 흠집을 남긴 게 사실입니다. 단번에 이 신뢰가 회복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저희들이 지난 2달 동안에도 뭐 뉴파티 비전을 4차례 발표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했습니다. 하나씩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거고요.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는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조국 대표에 대한 장래 정치 지도자로서의 기대감은 여전히 높습니다. 저희 조국혁신당이 그 기대감에 반의 반도 지금 지지율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내년 지방선거를 통해서 이 조국혁신당이 지속 가능한 정당이고 풀뿌리까지 조직을 차분히 갖춰가고 있구나. 골목에서 만날 수 있는 정당이구나. 라는 것들을 유권자들에게 보여드렸을 때 조국 대표에 대한 정치적 기대감과 조국 혁신당에 대한 신뢰가 동반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뭐 기본적인 질문이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년 지방선거 얘기인데요. 민주진영의 표를 또 분열시키는 거 아니냐?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저희들은 내년 지방선거 목표가 국힘 제로입니다. 국민의힘을 17개 광역자치단체장에서 모두 제로로 만들겠다라는 목표를 갖고 있고 그렇다면 지금도 사실 대구나 경북 이런 데는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지방선거 제도개혁 일당 독점하는 거 대구 경북에서 이걸 깨트릴 수 있는 지방선거 제도개혁을 위해서 지금 공조를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걱정은 안 해도 된다. 그리고 어떤 지역에서도 국민의힘의 어떤 표를 줄이는 데는 철저히 공조합니다. 철저히 공조한다.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미국 하버드대 정치학과 레비츠키와 지블렛 교수라는 분이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라는 책에서 민주정당의 세 가지 원칙을 제시를 합니다. 첫 번째는 선거 결과 받아들일 것, 부정선거론 안 된다라는 얘기고요. 폭력 동원하지 말 것. 이런 뭐 불법적인 계엄, 군내 폭력, 또 서부지법 폭력 이런 거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반민주 극단주의자와 손잡지 말고 전광훈 세력과 손잡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장동혁 대표 윤석열과 하나 돼서 싸우겠다. 부정선거론자 황교안과 우리는 하나다. 우리가 황교안이다. 전광훈 세력과도 뭐 손잡고 가겠다. 나경원 의원도 그런 얘기 하시죠. 저는 지금 한국 민주주의에서 이런 그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정당에 대해서는 링 바깥으로 밀어내야 된다. 여기에는 정당과 또 광장을 달궜던 응원봉 시민들이 다 같이 굳건히 연대해야 된다고 봅니다. 뭐 그런데 지금 이제 조국 대표랑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랑 토론하는 건가요? 저희들은 그 공식적으로 어쨌든 본인이 의사를 밝히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오늘 아침에 첫 최고위원회에서 공식 채널을 누가 담당한다라는 것까지 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공식적인 접촉, 이게 어쨌든 토론이라는 게 뭐 몇 시에 어디 식당에서 만나서 얘기해 봅시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식 채널을 저희들은 결정을 했고요. 이런 분위기면 금방 이루어지겠습니다. 저는 이게 세부적인 것들을 조율을 하겠습니다만은 저는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민주당 정청래 대표나 이준석 혁신당 대표나 이쪽 개혁신당 대표나 같이 합니까? 제안합니까? 저는 정청래 대표는 같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정부 여당의 입장이기 때문에 다르겠죠. 다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숟가락을 갑자기 얹으려고 하시는 것 같아서 굳이 일단은 1대1 토론이 우선이지 않을까. 정청래 대표가 언제든지 하시겠다라고 하면 저는 그거는 관계없다고 보고요. 정청래 대표는 안 할 것 같고요. 이준석 대표는 안 끼워줄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죠? 저도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내일 당장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흥행은 되겠습니다 보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지난 총선에서도 작년 총선 생각해 보시면 국힘 의 그 타격감은 저희들이 잘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국힘 담당 일진. 그렇습니다. 조만간 하여튼 이뤄지겠군요. 보면. 장동혁 대표가 무슨 다른 핑계를 대지 않으신다면 저는 진지한 제안이 사실은 그 당시에 후보이긴 했지만 조국 대표가 당 대표가 서로 그 정도 공식적인 의사 확인이 됐다면 미룰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자. 전공 분야로 넘어가겠습니다. 대장동도 많이 아시잖아요, 원래. 제가 뉴스 외전할 때부터 그 얘기 많이 했는데요. 그 대장동 검사들, 이른바 항명 검사들 다 그냥 두기로 했습니다, 자리에.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게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말씀을 다른 방송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17명이었죠. 18명인가요? 전원을 평검사로 넘기겠다. 평검사로 사실은 평검사 검사장은 없습니다. 검찰총장과 검사만 있는 거니까 검사에서 검사로 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보직이지 직위가 아니란 말이죠. 인사이동이라 이거죠, 단순. 인사이동이죠. 근데 18명을 다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는 이건 정무적으로 판단을 해서 거기서 사실 강백신 등 한 4명에서 6명 정도 앞장섰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다시피 강백신 검사는 사실은 대장동 2차 수사팀에서 이재명 범죄자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 허위 기소, 조작 기소했던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보직을 해임하고 그냥 검사로 보내고 나머지는 부하 수행자 말하자면 이런 사람들은 그냥 소위 조금 한간 쪽으로 수평 이동해도 좋다. 이렇게 해서 그 18명을 갈라놓을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지금도 그 부분을 저는 심사숙고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지금은 결론을 낸 것 같은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까지 한 번 더 마지막까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떻겠냐. 강백신 같은 사람을 그대로 둔다?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워낙 여러 번 짚어서 그렇지만 그 대장동 2차 수사의 어떤 그 요즘 뭡니까? 다시 한번 좀 왜냐하면 오늘 또
그 개발 얘기가 딱 나와서 그런데요. 보셨습니까? 한겨레 21? 종묘. 예. 보셨습니까? 좀 자세히. 한호건설. 예. 그 뭐 개발이 못 봤습니다. 예. 그 대장동 2차 수사의 어떤 핵심은 뭡니까? 2차 수사의 핵심은 윤석열 당시 정권 하에 검찰이 했던 수사예요. 일단 법무부 당시 2차 수사팀 발령냈던 사람은 법무부 장관 한동훈. 그리고 2차 수사를 주도했던 사람은 강백신. 이재명 당시 그 당 대표에 대해서 대장동뿐만 아니라 4건인가 5건. 그다음에 언론도 때려잡았죠. 그걸 관련해 가지고 기사 쓰니까 명예훼손으로 다 때려잡으려고 했던 분이죠. 이 양반이 7,800억 나중에 기소할 땐 7,500억 정도로 기소를 했습니다마는 말도 안 되게 액수를 끌어다 붙인 거거든요. 원래 1차 수사팀에서는 651억이었어요. 651억. 근데 7,800억으로 10배를 넘게 튀긴 거죠. 그렇게 해서 이런 7,800억 원을 민간인들에게 주는 돈을 부당한 이득을 얻게 함으로 인해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그 7,800억으로부터 뇌물을 받지 않았겠냐라고 하는 프레임을 만들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제일 좀 약간 왜 저렇게 대응을 하지? 라고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 7,800억을 민사소송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못합니다. 왜냐하면 7,800억 자체가 거짓말이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거짓말이 뭐냐면요. 아파트 분양 수익 한 3,000억 정도도 그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성남 도시개발공사는요. 아파트 분양하는 데가 아니에요. 그건 순수히 민간업자 거예요. 근데 그거를 범죄 수익이라고 봤단 말이에요. 이렇게 끌어당겼기 때문에 7,800억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거는 7,800억 범죄 수익 프레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7,800억 자체가 조작 기소입니다. 그게 허위의 숫자를 가지고 기소를 한 건데 그걸 환수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허위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 프레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짜 기소를 가지고 환수할 수 있다 얘기하면 안 되죠. 가짜 기소이기 때문에 조작 기소, 가짜 기소한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자, 그런데 이 인사는 안 하기로 한 것 같은데 뭐 조직안장이나 지금 뭐 어차피 아까 대통령실의 입장을 들어보면 어차피 10개월이면 없어질 조직인데 일단 뭐 사람 없는데 그냥 가자 뭐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근데 여당 법사위는 고발했습니다. 이거 수사 이루어질까요? 어떻습니까? 저는 뭐 고발이 됐으니까 기본적인 수사는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기본적인 수사는 이루어질 텐데 그게 또 무슨 뭐 면죄부형 수사가 될지 어떨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검찰 내부 분위기는 뭐 좀 들으시는 게 있습니까? 그 일반 검사들은 제가 뭐 전해 들은 바로는 별 관심이 없답니다. 그럴 수 별 있죠. 관심이 없답니다. 그냥 공수처 되면 내가 공수처래. 그 공소청 되면 내가 공소청에 남아야 되나? 아니면 개업을 해야 되나? 언제가 마지막 개업의 시점일까? 아니면 뭐 진짜 국수본을 가야 되나? 뭐 이런 등등의 고민? 수사청을 가야 되나? 그러니까 생활인으로서의 고민. 직장인 생활인으로서의 고민이지. 막 다 같이 분기탱천하고 뭐 그런 분위기는 아니라고 전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사퇴하는 검사들이 많은 건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160명 정도. 근데 뭐 정권 바뀌거나 사실은 매년 한 100명 이상의 검사들이 사퇴를 했고요. 검사가 가장 많이 단기간에 사퇴를 했을 때는 언제였냐면 실은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 됐을 때 그때 워낙 기수 파괴가 있었고 한꺼번에 많이 나갔어요. 그때가 제일 많이 나갔고요. 저는 뭐 일부 그 친윤 검사들이 안 되겠다 하고 이제 좋은 뭐 사퇴가 아니라 도망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는데요. 그런 분들이 있고 또 한 부류는 아니 뭐 생활인으로서 이게 공소청이 되면 우리가 마지막 전관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기회는 지금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다른 건인데요. 감치명령 받은 김영현 변호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시면 왜 그럴까요? 아니 그분들은 뭐 그 유튜브 방송 저도 이렇게 다는 아니지만 이렇게 조각조각 저도 조각을 봤습니다. 뭐 얘기하다가 뭐 마구니 뭐 할렐루야 뭐 그러면서 막 그 종교인이 그렇게 욕을 막 쌍욕을 그 방송에서 그렇게 해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게 본인들이 제가 그 의뢰인이라면 그런 변호사님 선택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의심하는 건 정치 아닌가요? 저 변호인들은 그 의뢰인 생각은 전혀 안 하는 것 같아요. 전혀 안 하고 본인들 장사를 하거나 그전에 그렇게 보이던데요. 헌법재판소에서
뭐 몇몇 변호사들이 변론하는 걸 보고 아 저분 집회 나가시겠다 했는데 일주일 상관에 그 소위 윤어게인 집회 나가시더라고요. 이분들도 이게 변호인으로서 의뢰인을 방어하는 모습으로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의뢰인을 곤란하게 할 게 거의 분명하지 않습니까? 곤란하게 하죠. 근데 저는 이것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진관 부장께서 감치 반드시 한다. 거기다가 감치 재판에서 있었던 법정 모욕까지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변협도 대한변협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요. 왜 대법원에서는 가만히 계십니까? 글쎄요. 그것도 의아합니다. 사법부를 이렇게 모독하는데.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뭐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다른 재판에서 김용현 측 변호인이 나와가지고 뭐 이런저런 말하는데 그냥 그것을 수수방관하고 있는 다른 판사님들도 계시더라고요. 저는 재판부는요. 사실은 법원은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조직입니다. 입법, 사법, 행정 중에서 유일하게 사법부만 민주적 정당성이 없어요. 그래서 실은 그 권위가 굉장히 땅에 떨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억지로 실은 이 권위를 세워주고 있는 거예요. 더 많이. 근데 그 권위를 국민들이 세워준 권위를 저는 사법부가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관은 이럴 때야말로 그렇게 사법 독립을 얘기하면은요. 그러니까요. 이거야말로 엄중한 어떤 조치를 메시지가 나가야 됩니다. 근데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아니 서부지법 폭동 났을 때도 사실은 메시지가 분명치 않으셨어요. 현장에 가지도 않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만 현장에 가셨는데 사법부의 독립, 그러니까 사법부를 못 믿겠다라고 신뢰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는 독립이라는 동문서답을 하고 독립과 권위를 얘기했을 때 독립과 권위를 실제로 세워야 될 때는 묵묵부답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딴청 사법부입니다 지금. 아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거는. 그토록 사법부 독립을 강조하면서. 그러니까 사법부의 이제 어떤 독립성에 가장 직접적인 침해가 되는 행동들을 봤을 때는. 묵묵부답하고 침묵하고 침묵으로 말하는 거죠 사실. 과거의 범죄를 미래의 범죄를 북돋아주는 겁니다. 또 그렇게 얘기해도 뭐 그 이진관 부장판사만 저렇게 하지 다른 사법부들은 뭐 다른 법관들은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해. 이렇게 생각하면 미래에 또 다른 법정 모독을 부추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시간이 얼마 안 돼서요. 그 윤석열 씨 풀려날 가능성 굉장히 불안한데요. 저는 이제 뭐 직위원 판사의 그 재판 진행하는 거 보면 불안하죠. 그런데 저는 뭐 조금 있으면 소위 최혜병 특검에서 기소하면서 일정하게 영장을 칠 수 있다. 그래서 다른 혐의에 대해서요. 그렇죠. 뭐 직권남용도 있고 범인 도피 혐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다른 특검에서 큰 걱정은 안 하시는군요. 아직. 저는 아직까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저번처럼 말도 안 되는 사이로 속수무책으로 풀려나게 하는 상황은 안 될 것이다.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고 다른 특검에서 또 다른 재판부에서 그걸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